비를 피해 들어간 폐허의 사당. 돌로 된 여우 신상에서 붉은 피눈물이 흐른다. 잠시 후 신상은 갈라지고 봉인된 괴물이 튀어나와 사람들을 찢어 죽인다. 밝혀진 진실은 섬뜩하다. 이곳은 숭배의 사당이 아니라 여우 요괴를 가두기 위한 봉인소였고, 그들은 비를 피하다 스스로 봉인을 풀어버린 것이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호랑이조차 쉬어간다는 깊은 산속 고갯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개는 낮에도 숲이 우거져 어둑어둑하고 바람 소리가 마치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마을 사람들도 해가 지면 얼씬도 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하던 젊은 선비와 그를 모시는 늙은 하인이 이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글 읽는 것을 좋아하여 세상 물정에는 다소 어두웠으나 담력이 세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고, 늙은 하인은 평생을 주인을 모시며 살아온 터라 눈치가 빠르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 세상의 기이한 일들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산을 넘으려 했으나 여름 장마철의 날씨는 변덕이 죽을 듯하여 맑던 하늘이 갑자기 먹물처럼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는 삽시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장대비로 변하여 두 사람의 옷을 순식간에 흠뻑 적셔버렸고,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발을 떼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선비는 갓을 고쳤으며 비를 피할 곳을 찾으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들과 자욱한 물안개 때문에 지척을 분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늙은 하인은 진보다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주인님, 이대로 가다가는 산사태를 만나거나 길을 잃어 큰 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 어디든 비를 그을 만한 곳을 찾아 잠시 쉬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선비 또한 빗줄기가 너무 거세어 더 이상 산행을 고집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판단하고 하인의 말을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피할 만한 처마나 동굴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비바람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 대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숲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춤을 추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빗속을 헤치며 얼마를 걸었을까. 늙은 하인이 손가락으로 숲의 안쪽을 가리키며 저기 무언가 기와 지붕 같은 것이 보이는데 아마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나 산신을 모시는 사당인 것 같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선비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니 덩굴과 자풀에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지만 분명 낡고 오래된 건물의 지붕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반가운 마음에 미끄러운 산길을 허둥지둥 내려가 그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생각보다 규모가 꽤 있는 사당이었는데,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기둥은 칠이 벗겨져 허옇게 드러나 있었고 담장은 곳곳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사당 입구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길을 막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겹겹이 쳐져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선비는 잠시 주춤하며 이곳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으나 등 뒤로 쏟아지는 비가 너무나 차갑고 거세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인님, 분위기가 좀 으스스하긴 합니다만 당장 비를 피하는 것이 급하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라고 하인이 재촉하자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굳게 닫힌 사당의 낡은 나무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문은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무겁게 열렸고 그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와 두 사람의 코를 찔렀습니다. 사당 안은 밖보다 더 어두워 마치 깊은 동굴 속에 들어온 듯했고 천장 곳곳에서 빗물이 새어들어와 바닥에 톡톡 떨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젖은 옷을 털며 안으로 들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사당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으나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어 더욱 황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늙은 하인은 서둘러 짐을 풀고 부싯돌을 꺼내어 마른 나뭇가지와 지푸라기를 모아 작은 불을 피우기 시작했고 타오르는 불빛이 사당 안을 희미하게 비추자 비로소 그들은 이곳의 정체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빛에 드러난 사당의 정면에는 제사상을 차려놓는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채 기이한 형태의 돌조각상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당이라면 부처님이나 산신령 혹은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야 마땅했으나 이곳에 놓인 것은 놀랍게도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우 모양의 석상이었습니다. 선비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석상을 바라보며 산속에 여우를 모시는 사당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았으나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라며 신기해했고 하인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듯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우 석상은 돌로 깎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었으며 특히 눈매가 매섭고 날카로워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불을 피워 젖은 옷을 말리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그 여우 석상을 향했고 어쩐지 저 돌덩이가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비는 그런 하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저 돌로 만든 물건일 뿐인데 자네가 너무 겁을 먹어서 헛것이 보이는 게야. 산짐승이 많은 곳이니 여우를 산신으로 모셨던 모양이지 라고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선비 역시 석상을 마주하고 있자니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끈적하고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우르릉 쾅쾅 치며 땅을 울렸고 그럴 때마다 사당의 낡은 기둥들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비에 젖은 몸이 으슬으슬 떨려오자 두 사람은 불가우로 더 바짝 다가앉았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사당 안에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은 옛날 어른들 말씀에 산속에 버려진 사당에는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씨에는 호랑이 굴이라도 들어가야 살 수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선비는 젖은 책 보따리를 걱정스럽게 만지작거리며 날이 밝으면 곧장 길을 떠날 것이니 하룻밤 신세지는 셈치고 너무 마음 쓰지 말게나 라고 하인을 다독였지만 그의 시선 역시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중앙에 놓인 여우 석상으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석상의 입가는 살짝 위로 올라가 있어 마치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기괴한지 보면 볼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형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의 빗줄기는 조금도 가늘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사당 안의 공기는 습기로 가득 차 무거웠고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에는 짙은 어둠이 웅크리고 앉아 그들을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하인은 혹시라도 모를 잡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짐 속에 있던 소금을 꺼내어 사당 입구 쪽에 조금 뿌려두었으나 바람이 불 때마다 문틈으로 들어온 빗물이 소금을 금세 녹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피곤함이 몰려와 잠시 눈을 붙이려 했으나 귓가에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웅성거리는 듯한 환청을 만들어내어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닫혀있던 문이 덜컹거리며 열릴 듯 요동쳤고 동시에 불길이 크게 일렁이며
사당 안의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지며 춤을 추었습니다. 깜짝 놀란 하인이 황급히 몸을 일으켜 문을 다시 단단히 걸어 잠갔지만 그 짧은 순간에 들어온 찬바람이 사당 안을 한 바퀴 휘감으며 촛불을 꺼트릴 듯 위협했습니다. 선비는 문득 석상이 아까와는 조금 다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는데 고개를 흔들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꼼짝 않고 있어 자신이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석상의 위치가 미세하게 앞으로 당겨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선비는 자신의 예민해진 신경 탓이라 여기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하인은 주인님, 이 사당은 단순히 버려진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닥에 쌓인 먼지 위로 발자국 하나 없는 것을 보면 짐승들조차 이곳을 피해 다닌다는 뜻인데 그것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라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비도 그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하인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보통 이런 산속 폐가라면 다람쥐나 들쥐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마땅했으나 이곳은 지나치게 깨끗하고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피하는 죽음의 공간처럼 느껴졌고 그 중심에 저 기묘한 여우석상이 주인처럼 버티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불안해하는 하인을 위해 짐 속에서 말린 육포를 꺼내어 나누어주며 배라도 채우면 기운이 좀 날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육포를 씹으며 허기를 달래던 중 선비는 석상이 놓인 탁자 아래쪽에 낡고 찢어진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선비는 불씨를 들고 가까이 다가가 그 종이 조각 중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거기에는 알아볼 수 없는 붉은 글씨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으나 습기에 젖고 오래되어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만 그 글씨들이 뿜어내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고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무언가를 봉인하거나 경고하기 위해 써붙인 부적의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하인은 그것을 보더니 주인님, 그것은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적이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쓰기도 하지만 무서운 것을 누르기 위해 쓰기도 하는 법이니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비는 하인의 만류에 종이를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지만 손끝에 닿았던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이 찝찝하게 남아 옷자락에 손을 문질러 닦았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은 선비는 벽면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칠이 벗겨진 벽화들 사이로 흐릿하게 그림들이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에게 제물을 바치며 절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들이 절을 하고 있는 대상은 부처도 아니고 신령도 아닌 바로 저 탁자 위에 놓인 것과 똑같이 생긴 거대한 여우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들의 표정이 경외심이나 존경심이 아닌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 선비의 등골을 다시 한번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조금 잦아드는가 싶더니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부어대고 있었고 사당 안의 습기는 점점 더 짙어져 숨을 쉬기조차 답답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인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는데 졸면서도 악몽을 꾸는지 간간히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선비는 잠이 오지 않아 턱을 괴고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을 느껴 고개를 들어보니 여우 석상의 두 눈이 불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의 반사가 아니라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밖을 내다보고 있는 듯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섬뜩한 광경이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공자의 말씀을 외우며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으나 사당 안을 감도는
요사스러운 기운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빗물이 뚝 하고 떨어져 하필이면 여우 석상의 머리 위로 떨어졌는데 물방울이 석상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식은땀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비는 왠지 모를 불쾌감의 자리에서 일어나 석상 쪽으로 다가가 빗물이 떨어지는 곳을 피해서 옮겨 놓을까 생각했지만 하인의 말이 떠올라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좋지 않겠다 여겨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본 석상은 멀리서 볼 때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정교하여 돌 표면에 새겨진 털의 결이 마치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람이 벽 틈새로 들어와 숨숨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마치 나가라, 나가라 하고 속삭이는 쥐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여인의 흐느낌 같기도 하여 선비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하인이 잠꼬대로 오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하며 허공에 손을 휘젓자 선비는 하인을 흔들어 깨웠고 화들짝 놀라 깨어난 하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인님, 꿈자리가 너무 사납습니다. 거대한 입이 저를 집어삼키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선비는 그저 낯선 곳에서 잠을 자서 그런 것이라며 하인을 안심시켰지만 자신 역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려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사당은 단순히 비를 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들어와서는 안 될 금기된 공간이라는 생각이 선비의 머릿속을 강하게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사그라들려 하여 선비는 나뭇가지를 더 집어넣어 불씨를 살렸고 확 타오르는 불길에 사당 안이 다시 환해지자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글자를 읽어보려 했으나 글자가 많이 훼손되어 있었고 겨우 알아볼 수 있는 몇 글자는 진, 에, 과, 마, 모 라는 글자뿐이었습니다. 선비는 그 글자들을 조합해보며 이곳이 마귀를 진압하거나 누르는 곳이라는 뜻임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 여우 석상은 신이 아니라 봉인된 요물이라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애써 불길한 상상을 떨쳐버리려 고개를 저었고 밖의 날씨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며 긴 밤을 지새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 축시 새벽 1시 30 무렵이 되자 밖의 빗소리에 섞여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사당의 벽을 밖에서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닥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귀를 막으며 주인님,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 같습니다. 라고 공포에 질려 말했습니다. 선비는 짐승들이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들어온 것을 깨달으며 태연한 척했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빈번해져서 마치 사당 전체를 갉아먹으려는 듯 신경을 긁어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앉아 숨죽이며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당 안을 가득 채우던 곰팡이 냄새 사이로 비릿한 피냄새 같은 것이 섞여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역하고 짙어졌습니다. 선비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근원을 찾으려 했고 하인은 속이 울렁거린다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냄새는 사당의 구석이나 바닥이 아닌 바로 정면에 놓인 탁자 위 여우 석상 쪽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의아한 마음에 횃불을 들어 석상 쪽을 비추어 보았는데 불빛에 비친 석상의 얼굴에서 무언가 번들거리는 액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빗물이 흐른 자국과는 색깔도 농도도 확연히 달라 보였고 불빛을 받아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석상 앞으로 다가갔고, 하인은 뒤에서 주인님,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라고 말렸으나 선비의 호기심과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본 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석상에 굳게 담은 눈꺼풀 아래로 붉은 액체가 한 방울씩 맺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돌에서 나올 수 없는 것, 바로 피였습니다. 석상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선비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어떤 존재가 깨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인도 선비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껴 엉금엉금 기어다가와 석상을 보았고, 붉은 피눈물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저것 좀 보십시오. 돌덩이가 피를 흘립니다. 이것은 필시 큰 변고가 일어날 징조입니다. 당장 이곳을 나가야 합니다. 하인은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짐을 챙기기 시작했으나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석상의 뺨에 흐르는 붉은 액체를 살짝 찍어보았는데 끈적하고 따뜻한 온기마저 느껴져 소름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도대체 이 산속에 버려진 사당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기에 돌로 만든 여우가 피눈물을 흘린단 말인가. 선비의 머릿속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쾅하는 천둥 소리가 세상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동시에 사당 안의 불이 한순간에 꺼져버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인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들려오는 가운데 선비는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는 두 개의 점을 본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석상에 눈이 있던 위치였고, 감겨있던 돌 눈꺼풀이 서서히 떠지며 그 안에서 핏빛 안광이 새어나오는 듯했습니다. 이제 이 낡고 고립된 사당 안에서 비를 피하려던 두 나그네는 비바람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존재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사당 안을 집어삼키자 늙은 하인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부싯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부싯돌을 놓쳤고, 그럴 때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으러 오는 것만 같아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선비 역시 침착하려 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과 비릿한 피냄새 때문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부싯돌이 부딪혀 불꽃이 튀었고 마른 지푸라기에 불이 옮겨붙자 사당 안은 다시금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살아나자마자 두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단연 그 기괴한 여우 석상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잠시 보지 못했던 사이에 석상의 모습은 더욱 끔찍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불빛에 다시 드러난 석상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붉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감겨있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피눈물이 흘러내려 턱을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양이 처음보다 훨씬 많아져서 마치 누군가가 석상의 머리 위에 피가 든 양동이를 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들은 빗물과 섞이지 않고 붉은 웅덩이를 이루며 고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듯해 보는 이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선비는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입을 틀어막았고, 하인은 아이고, 아이고 하며 바닥에 머리를 못 쓰며 통곡에 가까운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하인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님,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 고향 노인들에게 듣기로 돌이나 나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은 그 안에 갇혀있던 원한이나 유물이 깨어나려 할 때 나타나는 징조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비비며 허공에 대고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하인의 그런 모습이 미신에 빠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꾸짖고 싶었으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너무나 기이하여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선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고 그 역시 마음속으로는 하인처럼 어딘가에 빌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당 밖의 빗소리는 이제 단순한 빗소리가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처럼 변해 있었고 바람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려와 귀를 찔렀습니다. 선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사당문을 열어보려 했으나 문은 마치 밖에서 누군가가 꽉 잡고 있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껏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았으나 낡은 나무문은 바위처럼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더욱 거세져 불꽃을 위태롭게 흔들 뿐이었습니다. 갇혔다는 생각에 공포감이 밀려오자 선비는 등 뒤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것을 느꼈고 이 좁고 어두운 공간이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은 선비는 석상의 피눈물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그 붉은 액체가 흐르는 속도가 심장 박동에 맞춰 울컥울컥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덩이 주제에 맥박이라도 있는 것일까? 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석상의 내부 깊은 곳에서 쿵, 쿵 하는 아주 미세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분명 거대한 짐승의 심장이 뛰는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고 그 바람에 발에 걸린 나무 토막이 굴러가며 요란한 소리를 내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반응이라도 하듯 석상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정말 아주 살짝 더 위로 올라간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인은 이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주인님, 냄새가 납니다. 오래된 무덤을 파헤쳤을 때 나는 썩은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이 요물이 우리 냄새를 맡고 침을 흘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라고 공포에 떨며 말했습니다. 선비도 그 역한 냄새를 맡고 있었으나 하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코를 막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더 지독해져서 머리가 어질어질할 지경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그 불길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산자의 냄새가 아니라 죽은 자 혹은 죽음을 부르는 존재의 냄새였으며 이 공간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도끼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짐 속에서 책 한 권을 꺼내어 큰 소리로 읽으려 했으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글자들은 마치 개미떼처럼 꿈틀거리며 흩어졌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웅얼거림만이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하인이 주인님, 글 읽는 소리가 요물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죽은 듯이 엎드려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입니다라고 말리며 선비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선비는 책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인의 말에 따르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학식이나 논리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긴 밤이 이어졌고 사당 안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어 두 사람의 몸을 덜덜 떨게 만들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주어야 했는데 툭감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불이 꺼지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석상이 움직여 자신들을 덮칠 것만 같은 상상에 사로잡혀 선비는 아까 쓰다 남은 낡은 가구 조각이라도 뜯어서 태워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인은 사당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거적대기를 가져와 덮으려 했으나 그 거적대기에서 쏟아져 나온 먼지와 벌레 사체들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때 석상이 놓인 탁자 아래쪽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민해진 두 사람은 동시에 그쪽을 쳐다보았는데 오래되어 삭은 나무 탁자의 다리 한쪽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탁자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위에 있던 석상도 기우뚱했는데 놀랍게도 석상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마치 바닥에 뿌리를 박은 것처럼 탁자 위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돌덩이라면 중력에 의해 미끄러져 떨어졌어야 마땅했으나 그것은 물리법칙을 무시한 채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이 현상을 보고 이 석상이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사당의 일부 혹은 이 땅의 기운과 연결된 어떤 존재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인은 주인님, 저것 보십시오. 바닥으로 흐른 피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선비가 바닥을 보니 석상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의 틈을 타고 구불구불 흐르더니 정확히 두 사람이 앉아있는 방향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당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빗물은 마치 의지를 가진 뱀처럼 장애물을 피해가며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급히 자리를 옮기려 했으나 다리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아 당황스러움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은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하인은 품속에서 부적 하나를 꺼내어 손에 쥐고 흔들었는데 그것은 떠나올 때 아내가 챙겨준 액막이 부적이었습니다. 하인은 부적을 이마에 대고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중얼거렸으나 부적은 습기를 머금어 눅눅해져 있었고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부적을 꺼내자마자 사당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고 바람 소리가 거세진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하인에게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소리치고 싶었으나 자신의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어 위험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공포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비의 눈에 탁자 아래 흩어져 있던 낡은 종이들 중 하나가 바람에 날려 발치로 굴러왔습니다. 아까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 종이를 다시 집어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니 붉은 글씨로 봉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절대 열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서 내려간 듯한 필체였습니다. 선비는 이 사당이 단순한 제사 장소가 아니라 무언가 강력하고 위험한 것을 가두어두기 위해 만들어진 감옥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들어옴으로써 그 결계가 깨졌거나 약해졌음을 깨닫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인은 이제 울다 지쳐 멍하니 석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가 점점 초점을 잃어가는 것 같아 선비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보게, 정신 차리게! 여기서 정신을 놓으면 죽는 거야! 선비가 하인의 어깨를 세게 흔들자 하인은 화들짝 놀라며 주인님, 저 석상이 말을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고기를 달라고 라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하인의 뺨을 가볍게 때리며 정신을 차리게 하려 했으나 하인의 귀에는 이미 인간의 소리가 아닌 다른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요물이
사람의 마음속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홀리는 현상이라 들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정신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옷깃을 여미고 정좌하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호연지기를 다지며 사악한 기운에 굴복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석상의 눈에서 흐르는 피는 멈출 줄을 몰랐고 이제는 눈뿐만 아니라 코와 입에서도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상의 얼굴 전체가 검붉게 물들어가며 본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흉측하게 변해갔고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선비는 저것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나 밖의 폭풍우와 굳게 닫힌 문은 그들에게 일말의 희망도 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당의 석가래에서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지더니 천장을 가로지르는 대들보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듯한 위기감에 두 사람은 머리를 감싸 쥐고 웅크렸는데 다행히 무너지지는 않았으나 천장에서 쥐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쥐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찍찍거리며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쥐들의 눈 또한 석상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어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쥐들은 사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불가으로 모여들어 짐승처럼 그들을 노려보았고 하인은 기절초풍하여 거품을 물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가 완전히 뒤틀린 공간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선비는 바닥에 떨어진 쥐들을 쫓아내려 발을 구르며 소리를 쳤지만 쥐들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습니다. 그때 석상 쪽에서 우웅 하는 낮은 진동음이 들려오자 쥐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그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왕 앞에 엎드린 신하들처럼 쥐들은 석상을 향해 경배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 석상 안에 깃든 존재가 짐승들을 부리는 요물임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당 안의 주인은 두 사람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는 저 여우 요물이었습니다. 하인은 반쯤 실성하여 히히하고 웃기 시작했는데 그 웃음소리가 사당 안의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어우러져 더욱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주인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편안하게 가시지요 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하인을 보며 선비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하인이 이런 요물에게 홀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비는 이를 악물고 하인을 끌어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를 데리고 나갈 것이니 조금만 더 버티게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석상의 표면이 마치 달걀 껍데기처럼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그 틈 사이로 시뻘건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왔고 갈라진 틈에서는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김은 유황 냄새와 썩은 피 냄새를 동반하고 있어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선비는 옷소매로 코를 막고 하인의 얼굴을 감싸주며 눈을 마주치려 했으나 하인의 눈동자는 이미 하얗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선비는 다급하게 하인의 인중을 누르고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게 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요물의 기운이 너무나 강해 평범한 인간의 정신력으로는 버티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선비의 눈에 사당 입구 쪽에 쳐져 있던 금줄이 끊어져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는 급해서 보지 못했으나 그것은 지프로 꼬아 만든 금줄이었고 그 사이사이에
숯과 고추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보통 금줄은 부정을 막기 위해 치는 것이지만 저것은 아내 것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결계의 역할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들어오면서 그 금줄을 끊어버렸거나 이미 낡아서 끊어져 있던 것을 밟고 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비는 자신들의 부주의가 이 사태를 초래했음을 깨닫고 뼈저린 후회를 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석상의 균열은 점점 더 심해져 이제는 머리 부분의 절반이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기운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운은 천장으로 올라가 털리를 틀더니 점점 거대한 여우의 형상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것은 돌로 된 가짜가 아니라 연기와 어둠으로 이루어진 진짜 요물의 혼이었습니다. 요물의 형상은 사당 안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해졌고 두 개의 붉은 눈은 횃불보다 더 밝게 빛나며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었으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며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그러나 사방은 꽉 막혀 있었고 유일한 출구인 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요물의 형상이 입을 크게 벌리자 그 안에서 짐승의 포효와 같은 바람이 쏟아져 나왔고 사당 안의 모든 집기들이 날아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선비는 하인을 감싸 안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날아오는 파편들을 피했습니다. 이제 살아서 나갈 확률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포기하지 않고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단도를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으나 저 거대한 요물에게 통할리 만무했습니다. 그래도 맨손으로 당할 수는 없다는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밤은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었고 사당 안의 공포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요물은 당장이라도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아직 완전히 봉인이 풀리지 않은 듯 돌 조각상에 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 조각상은 계속해서 부서져 내리고 있었고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선비는 땀과 빗물 그리고 공포로 범벅이 된 채 떨고 있는 하인을 보며 이 끔찍한 밤이 끝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사당 안은 지옥의 입구처럼 변해버린 그 순간 선비는 자신의 발밑으로 흐르던 핏물이 마침내 신발 끝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던 핏물은 불에 댄 듯 뜨거웠고 그 뜨거움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당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뜨겁고 탁해져 있었는데 발끝에 닿은 핏물의 열기는 마치 끓는 기름처럼 뜨거워 선비는 황급히 발을 뒤로 뺐습니다. 단순한 피가 아니라 요물의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원한과 사악한 기운이 응축된 액체였기에 닿기만 해도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선비는 고통을 참으며 하인을 더 안전한 구석으로 끌고 가려 했으나 사당 바닥 전체가 이미 거미줄처럼 갈라진 틈 사이로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어 안전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어서 입가에 거품을 물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저주에 걸린 인형처럼 보여 선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고 문득 아까 보았던 끊어진 금줄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들어올 때는 피를 피하겠다는 일념으로 급하게 밀고 들어오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으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금줄의 매듭 방식이 일반적인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거나 신성한 곳을 표시할 때는
왼쪽으로 새끼를 꼬아 금줄을 치지만 아까 본 그 줄은 오른쪽으로 꼬아져 있었고 중간중간 끼워진 숯과 고추의 방향도 밖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안쪽을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그것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존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봉쇄의 금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사당의 모든 구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는데 사당의 문도 밖에서 안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열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꽉 막힌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모시는 신성한 공간이 아니라 절대로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흉악한 것을 가두어둔 감옥이자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자신이 무심코 문을 열고 들어옴으로써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켜져 온 봉인의 결계를 깨뜨렸다는 사실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부주의가 이 끔찍한 사태를 불러왔다는 자책감이 밀려와 가슴을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탁자 위의 여우석상은 이제 돌의 질감을 거의 잃어버리고 붉은 살덩어리처럼 변해가고 있었는데 갈라진 틈 사이로 거칠고 뻣뻣한 털들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돌이 살과 털로 변하는 기괴한 광경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것이어서 선비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끼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석상의 입에서는 뜨거운 김과 함께 짐승의 썩은 입냄새가 뿜어져 나왔고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정신이 혼미해져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인은 그 냄새에 취한 듯 더욱 미친 듯이 웃어댔는데 그 웃음소리가 사당 안을 울리며 공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선비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다시 한번 벽에 적힌 글귀들을 살펴보려 다가갔습니다. 아까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으나 석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빛 덕분에 벽의 그림과 글씨들이 기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벽화 속의 사람들은 여우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창과 칼을 들고 여우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참혹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흘려 쓴 붓글씨로 구미호, 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는데 꼬리가 9 달린 여우 요물이 이 산을 지배하며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던 선비의 눈이 커졌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 요물은 사람의 간을 빼먹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나 지나가던 도사가 목숨을 걸고 싸워 이 사당 안에 봉인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피와 숨결이 닿으면 봉인이 풀리리라는 섬뜩한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신들의 따뜻한 체온과 숨결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이 차갑게 식어있던 사당에 활기를 불어넣어 잠들어 있던 유물을 깨운 촉매제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를 피하려던 간절한 마음이 도리어 죽음을 부르는 열쇠가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선비는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석상이 있는 쪽에서 우두둑하는 뼈, 맞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돌려보니 여우 석상의 어깨가 들썩거리더니 굳어있던 앞다리가 천천히 움직여 바닥을 짚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로 된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바닥의 돌들이 으깨지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고 석상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생기를 찾아 사당 안을 이리저리 굴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가 선비와 마주친 순간 선비는 마치 거대한 뱀 앞에 선 개구리처럼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인간에 대한 적의와 굶주림 그리고 오랜 시간 갇혀있던 것에 대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석상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 저분이 부르십니다. 어서 가서 인사를 올려야 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는 하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기겁을 하며 하인의 뒷덜미를 잡아챘지만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뿌리치려 하여 뒹굴며 몸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안 되네. 이 사람아, 저건 신령님이 아니야.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요물이라네. 선비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이미 요물에 환각에 사로잡힌 하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몸싸움 끝에 선비는 겨우 하인을 제압하여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눌렀으나 하인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지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선비의 옷은 찢어지고 얼굴에는 하인의 손톱 자국이 생겨 피가 흘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석상이 입을 쩍 벌리더니 사당이 떠나갈 듯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앙.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날카로워서 선비의 귀에서 삐하는 이명 소리가 들리고 사당의 기와장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포효 한 번에 하인은 기절하여 축 늘어졌고 선비도 고막이 터질 듯한 고통에 귀를 감싸 쥐고 뒹굴었습니다. 먼지와 빗물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된 사당 안에서 여우 요물은 이제 상반신을 완전히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꼬리 9개가 부채처럼 펼쳐지며 사당의 벽을 쳐대자 벽돌이 무너지고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꼬리 하나하나가 마치 거대한 구렁이처럼 움직이며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 끝에는 푸르스름한 도깨비불 같은 것이 타오르고 있어 비현실적인 공포를 더했습니다. 요물은 긴 혀를 날름거리며 사당 안에 가득 찬 공포와 절망의 기운을 맛보는 듯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선비는 기절한 하인을 한쪽 팔로 감싸 안고 뒤로 엉금엉금 물러났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요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비를 바라보았는데 그 입가에 걸린 잔인한 미소가 선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요물이 앞발을 들어 바닥을 내리치자 바닥이 갈라지며 충격파가 발생해 선비의 몸이 붕 떠서 반대편 벽으로 처박혔습니다. 윽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선비는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요물은 바로 달려들지 않고 천천히 선비에게 다가왔는데 마치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여유만만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당 바닥이 울리고 붉은 안개가 피어올라 요물의 몸을 감쌌습니다. 선비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품속에 있던 부통을 꺼내어 쥐었는데 글을 쓰는 선비에게는 붓이 칼보다 더 소중한 무기였기에 본능적으로 그것을 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요물에게 붓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선비로서의 자존심과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요물은 그런 선비가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뜨거운 입김을 훅 불어 닥쳤습니다. 입김에 섞인 도끼에 선비는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혀 삼창거렸으나 그 와중에도 하인이 있는 쪽을 곁눈질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하인은 무너진 기둥 뒤쪽에 쓰러져 있어 요물의 시야에서 잠시 벗어난 듯 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미끼가 되어 요물의 주의를 끄는 동안 하인이라도 살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보시오. 요물, 네가 원한이 있다면 나에게 풀고 저 늙은이는 보내주어라. 선비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소리쳤으나 요물은 그저 낄낄거리는 듯한 괴상한 소리를 내며 더욱 가까이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요물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겁에 질린 인간에 불과했으나 선비는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요물이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긴 꼬리 하나를 휘둘러 선비를 낚아채 공중으로 들어올렸습니다. 꼬리에 감긴 몸이 으스러질 듯 아팠고 숨통이 조여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선비는 허공에서 발버둥 쳤으나 요물의 힘은 인간이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요물은 선비를 자신의 눈앞까지 끌어당겨 냄새를 맡으며 입맛을 다셨는데 그 거대한 이빨 사이에는 아직 굳지 않은 붉은 피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당 밖에서 번개가 내리꽂히며 사당 지붕의 한쪽 귀퉁이가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구멍 사이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요물의 얼굴을 때렸고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놀란 요물이 잠시 주춤하며 꼬리의 힘을 풀었습니다. 그 틈을 타 선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구르면서 낙법을 취해 충격을 줄였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아니면 이 사당을 지키던 옛 도사의 영역이 아직 남아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선비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선비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하인을 끌고 무너진 벽 틈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물은 금세 정신을 차리고 다시 포효하며 선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요물의 몸은 완전히 돌에서 벗어나 거대하고 흉측한 여우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9개의 꼬리는 사당 안을 가득 채우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사당 안은 요물의 기운으로 인해 중력이 뒤틀린 듯 물건들이 허공에 떠오르고 벽에 붙어있던 부적들이 불타오르며 재가 되어 날렸습니다. 선비는 이 요물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이 요물을 여기서 막아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생겨났습니다. 선비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탁자 아래 떨어져 있던 낡은 거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는데 뒷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요물을 제어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깨닫고 몸을 날려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요물이 그것을 보고 기겁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니 짐작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선비는 거울을 요물에게 비추며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하고 외쳤습니다. 거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자 요물은 괴로워하며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너무 오래되어 녹이 슬고 깨져 있어 그 힘이 미약했습니다. 요물은 잠시 괴로워하다가 곧 이빨을 드러내며 더욱 분노하여 달려들었습니다. 감히 인간 따위가 나를 능멸하느냐? 요물의 목소리가 사당 안을 쩡쩡 울렸고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뇌파처럼 직접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선비는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뒤로 넘어졌고 거울은 손에서 튕겨나가 바닥을 구르다 요물의 발밑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거울 깨지는 소리는 선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제 남은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물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천천히 선비를 향해 다가왔고 그 거대한 그림자가 선비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선비는 눈을 감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고향에 계신 노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어머니,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하는 순간 품속에 넣어두었던 어머니가 주신 낡은 주머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라 뜨거운 열기였고 선비는 놀란 눈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어머니가 절에서 받아온 팥과 소금이 들어있었는데 그것들이 요물의 사악한 기운에 반응하여 스스로 열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하고 주머니를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요물이 입을 벌려 선비의 머리를 집어삼키려는 찰나 선비는 힘껏 주머니를 터뜨려 팥과 소금을
요물의 눈과 입을 향해 뿌렸습니다. 타타탁! 파달들이 요물의 얼굴에 부딪히며 불꽃을 일으켰고, 소금은 요물의 상처에 닿아 치명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요물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고통스러워하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고, 그 틈에 선비는 다시 한번 살 길을 모색할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요물이 괴로워하며 사당 안을 휩쓸고 다니는 동안 기둥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며 사당 전체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지붕이 내려앉고 석가래가 떨어지며 사당은 순식간에 돌무덤으로 변해갔습니다. 선비는 하인을 업고 필사적으로 무너지는 벽틈 사이를 빠져나오려 했으나 거대한 돌덩이가 입구를 막아버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요물이 붉은 안광을 번뜩이며 다시 쫓아오고 앞은 막혀버린 절체절명의 상황. 선비는 막힌 돌덩이를 밀어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고 점점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너진 천장 틈으로 새벽의 여명이 아주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퍼붓던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구원의 동아줄처럼 선비가 있는 곳을 비추었고, 빛을 본 요물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요물은 어둠과 음기 속에서만 힘을 쓸 수 있는 존재였기에 태양의 양기를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선비는 그 빛이 자신들을 살릴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고 빛이 들어오는 쪽을 향해 하인을 밀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밤과 다가오는 아침 사이에서 생사를 건 마지막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희미한 여명이 무너진 천장 틈으로 스며들자 어둠 속에서 맹위를 떨치던 요물은 마치 불에 댄 듯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빛은 비록 가늘고 약했으나 오랫동안 음습한 땅 속에 갇혀있던 요물에게는 살을 태우는 독과도 같았기에 그 위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선비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인의 무거운 몸을 어깨에 둘러매고 빛이 쏟아지는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올랐습니다. 발목을 잡으려는 검은 그림자의 손길이 느껴졌으나 선비는 이를 악물고 발길질을 해대며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뒤에서는 요물이 꺼져가는 어둠을 부여잡고 마지막 발악을 하며 사당의 남은 기둥들을 부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요물은 아침이 밝아오면 자신의 힘이 소멸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두 사람을 자신의 제물로 삼아 힘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요물의 9개 꼬리가 채찍처럼 휘날리며 선비의 등 뒤를 후려쳤고 그 충격에 선비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밝은 해가 뜨면 너의 사악한 기운은 안개처럼 흩어질 것이다. 선비의 호통은 공포에 떨던 목소리가 아니라 삿된 것을 꾸짖는 대장부의 기계가 담긴 우렁찬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요물은 잠시 움찔하며 주춤거렸는데 인간의 강인한 정신력이 요물의 사기를 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비는 주변에 널브러져 있던 굵은 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들고 빛이 들어오는 천장의 구멍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썩어서 위태롭게 붙어있던 지붕의 기와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구멍이 훨씬 더 커졌고 그 사이로 아침 햇살이 폭포수처럼 사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빛에 노출된 요물은 눈을 멀게 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뒹굴었고 검붉은 연기로 이루어진 몸통이 치지직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젖은 장작이 불에 탈 때 나는 소리와 흡사했으며 사당 안은 매캐한 연기와 역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악, 안 된다.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다.
요물의 목소리가 사당의 벽을 타고 울려 퍼졌으나 이미 그 힘은 현저히 약해져 쇳소리가 섞인 쉰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요물은 최후의 수단으로 붉은 안개를 뿜어내어 빛을 가리려 했으나 떠오르는 태양의 양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햇살이 닿는 곳마다 붉은 안개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고 요물의 형체는 점점 흐릿해져 본래의 돌 석상 모습으로 강제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하인을 빛이 잘 드는 안전한 곳에 눕혀두고 돌아서서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돌로 돌아가려는 석상은 고통스러운 듯 뒤틀리고 있었는데 이미 반쯤 부서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형태를 유지하려다 보니 쩍쩍하는 소리와 함께 표면이 더욱 심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석상의 눈에서 흐르던 피눈물은 이제 검은 잿물처럼 변해 말라붙기 시작했고 입에서 뿜어져 나오던 뜨거운 김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요물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부러진 칼날, 아마도 옛날 누군가가 요물과 싸우다 남긴 유물이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어들고 석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요물은 선비가 다가오자 오지 마라. 내게 손을 대면 너의 자손 대대로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으나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놈의 저주는 이 햇살 아래 먼지보다도 못한 것이다. 삿된 욕망으로 사람을 해친 죄. 오늘 여기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선비는 온몸의 기운을 모아 칼날을 석상의 정수리, 즉 붉은 기운이 가장 강하게 뭉쳐있는 곳을 향해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캉 하는 맑은 금소금과 함께 칼날이 석상의 머리에 박혔고 그 순간 석상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단말마의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석상의 중심부에서부터 시작된 균열은 순식간에 전신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여우 석상은 수백 개의 작은 돌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돌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며 바닥에 흩어졌고 그 안에서 검은 연기 한 줄기가 피어오르더니 천장의 구멍을 통해 하늘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요물의 혼이 소멸되거나 혹은 영원히 추방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가 사라지자 사당 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과 공포스러운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대신 아침의 상쾌한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확인한 선비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을 닦아내자 손은 흙과 피로 엉망이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사당 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평화롭고 아름다운지 선비는 잠시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새도록 몰아치던 비바람과 천둥 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세상은 다시 본래의 평온한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선비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쓰러져 있던 늙은 하인이 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선비는 황급히 하인에게 다가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게, 이제 다 끝났네. 날이 밝았어. 하인은 부스스 눈을 뜨더니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인님, 제가 잠이 들었었나요? 꿈에 아주 무서운 귀신을 본 것 같은데. 하인은 밤사이 일어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혹은 너무 끔찍해서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린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선비는 하인의 뺨을 어루만지며 그래, 아주 고약한 악몽을 꾼 게야. 이제 괜찮네. 꿈은 다 깼어. 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인은 몸을 일으키려다
온몸이 쑤시는지 인상을 찌푸렸고 찢어진 옷과 상처들을 보고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이나 저나 몰골이 이게 뭡니까? 산적이라도 만난 겁니까? 선비는 빙긋이 웃으며 산적보다 더한 놈들과 한바탕 씨름을 했지. 자, 여기서 어서 나가세. 이곳은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되네. 라고 말하며 하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무너진 돌무더기와 나무 기둥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사당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이미 밤사이에 난동으로 부서져 나간 상태라 밖으로 나가는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사당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눈부신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비가 그친 후의 숲은 더욱 푸르고 생명력이 넘쳐 보였으며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들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토록 무섭게 울부짖던 숲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선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배부 깊숙이 들어오는 맑은 흙냄새와 풀냄새를 만끽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하인 역시야. 공기 좋다.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이 최고입니다. 라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는데 숲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사당은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허물어져 흉물스럽게 변했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던 사악한 기운이 사라지니 그저 낡고 버려진 폐가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다시는 누구도 이곳에 들어와 봉인을 건드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변에 널린 돌들을 모아 입구 쪽에 작은 돌탑을 쌓기 시작했고 하인도 영문을 모르면서 주인을 따라 돌을 날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요? 하고 묻는 하인에게 선비는 이곳은 위험한 곳이니 들어가지 말라는 표식일세. 훗날 누군가 이 길을 지나더라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돌탑을 다 쌓은 후 선비는 가지고 있던 붓을 꺼내어 넓은 나무 판자에 입산금지, 루산진지라고 크게 써서 돌탑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비록 먹물이 비에 젖으면 흐려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인은 사당 쪽을 향해 침을 땜뱉으며 에이, 재수 없는 곳, 다시는 이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을 겁니다.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의 활기찬 하인으로 돌아온 것 같아 선비는 안도하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숲속의 새들도 화답하듯 지저귀었고 긴장으로 굳어있던 두 사람의 몸과 마음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짐을 정리하며 젖은 책들을 살펴보았는데 다행히 중요한 서책들은 젖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하늘이 도우셨군. 이 책들이 무사하니 한양 가서 과거 보는 데는 지장이 없겠어. 선비의 말에 하인은 아묘. 주인님은 반드시 장원 급제하실 겁니다. 이런 큰 액도를 했으니 앞길이 훤히 트이지 않겠습니까?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남은 육포를 나누어 먹으며 밤새 겪은 일이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살아서 아침을 맞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비와 하인은 다시 짐을 챙겨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젖은 옷은 햇볕에 금방 마를 것이고 진흙탕이 된 길도 시간이 지나면 굳어질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마지막으로 사당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는데 그것은 요물에 대한 예가 아니라 그곳에서 오랫동안 요물을 누르고 있었던 이름 모를 옛 도사와 선인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제 더 이상 놈은 세상에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선비의 낮은 읊조림이 바람에 실려 사당 안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수월했고 안개가 거친 숲길은 뚜렷하게 보여 길을 잃을 염려도 없었습니다. 하인은 앞장서서 길을 트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선비는 그 뒤를 따르며 자연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밤새 겪었던 공포는 마치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샘솟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하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고 푹신한 이불에서 늘어지게 잠을 잘 상상을 하며 부지런히 발을 놀렸습니다. 산 중턱쯤 내려왔을 때 나무하러 올라오던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험한 몰골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선비님, 도대체 산속에서 무슨 일을 당하신 겁니까? 옷은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셨네요. 선비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산짐승을 만나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걱정해 주었지만 선비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이야기를 전하여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 위쪽 낡은 사당 근처는 지반이 약해 위험하니 당분간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넌지시 일러두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안 그래도 그쪽은 옛날부터 흉흉한 소문이 있어 잘 가지 않는데 선비님 말씀을 들으니 더욱 조심해야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비와 하인은 마을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산을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 그들을 반겨주었습니다. 개들이 짖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오자 비로소 인간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당에서의 하룻밤은 두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겠지만 동시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공포와 어둠이 물러간 자리에 따뜻한 햇살과 사람들의 정이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선비와 하인은 마을의 주막에 들러 여장을 풀고 그토록 원하던 따뜻한 밥상과 휴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험한 산을 넘어온 나그네들에게 마을의 인심은 넉넉했고 그들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다시 긴 여정을 이어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하늘이 더욱 맑고 푸르듯 고난을 겪은 뒤의 평온함은 더욱 값지고 소중한 법임을 두 사람은 몸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올라 대지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내려오는 선비와 하인을 보고 깜짝 놀라며 몰려들었는데 그들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웅성거리는 소리가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정겹고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도 꺼리거나 피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가족이 다친 것처럼 부축하며 마을 안쪽의 주막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선비는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긴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고 하인 역시 이제 살았구나. 이제 정말 살았어라고 중얼거리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주막의 늙은 주모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차며 아이고, 이 험한 산골짜기에서 도대체 무슨 변을 당한 게요. 산짐승이라도 만난 모양이네라며 서둘러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온몸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며 억눌려 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주모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엌으로 달려가 가마솥에서 펄펄 끓고 있던 국밥을 뚝배기에 가득 담아내왔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위에는 파가 송송 썰려 있었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선비는 수저를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지만 국물 한 모금을 떠넘기는 순간 뜨끈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뱃속을 데워주자 비로소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인은 체면도 잊은 채 국밥 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어치웠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건강을 되찾은 것 같아 선비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그제야 주변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마루 너머로 보이는 마을의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는데 담장 너머로 호박넝쿨이 늘어져 있고 마당에서는 암탉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흙을 파헤치며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밤새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문지방에 기대어 앉아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사당에서의 공포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눈앞에 펼쳐진 현재의 삶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을의 이장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비님, 산 위에서 큰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그 낡은 사당에 다녀오신 겁니까? 이장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밤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요물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끔찍했던 디테일은 줄이고 낡은 사당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 위주로 전달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이장은 무릎을 탁 치며 그렇지 않아도 그곳은 예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아 마을 사람들은 얼씬도 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밤마다 산에서 짐승 울음소리 같은 괴성이 들려와 다들 불안해했는데 선비님이 그 화근을 없애주셨군요 라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장의 말을 들은 주막의 손님들도 하나둘씩 거들기 시작했는데 어떤 노인은 내 어릴 적 할아버지께 듣기로 그곳에 아주 사나운 여우 귀신이 봉인되어 있다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 봉인이 약해졌던 모양이야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의 큰 우환을 해결해 주었다며 영웅 대접을 해주려 했으나 선비는 그저 우연히 비를 피하다 겪은 일일 뿐입니다. 하늘이 도와 무사할 수 있었을 뿐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선비가 범상치 않은 인물로 보였고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 분명하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모는 두 사람을 위해 쑥과 약초를 넣고 끓인 물을 큰 통에 담아내 주었습니다. 상처에 좋은 물이니 깨끗이 씻고 푹 주무시오. 옷은 내 깨끗하게 빨아 말려줄 테니 걱정 말고라는 주모의 말에 선비와 하인은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묵은 때와 핏자국을 씻어내자 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던 공포의 잔재까지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하인은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주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주인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짐만 되었습니다 라고 울먹였으나 선비는 자네가 있었기에 나도 버틸 수 있었네. 우리는 생사를 함께한 사이니 그런 말 말게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은 뽀송뽀송한 이불이 깔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모과 향기가 감돌고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밤
그 어둡고 습한 사당의 천장과 지금의 아늑한 방, 천장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삶의 안락함과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 안았고, 선비는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새 선비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요물의 비명소리도 와앉는, 천둥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과 평화 속에서 그의 영혼은 지친 날개를 접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인 역시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곤히 잠들었는데, 그 소리가 시끄럽기는커녕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생명력 넘치는 소리처럼 들려 선비는 잠결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들이 가을을 재촉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가끔씩 불어오는 밤바람이 풍경, 소리를 딸랑거리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와 하인은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지난밤의 피로가 말끔히 씻겨나간 듯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릿속을 짓누르던 근심 걱정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모가 차려준 정갈한 아침상을 받고 나니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았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맑은 콩나물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는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만큼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선비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주모에게 넉넉하게 밥값을 치렀습니다. 주모는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그냥 가셔도 되는 데라고 사양했으나 선비는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약소하지만 받아주십시오. 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선비와 하인이 주막을 나서자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선비의 손을 잡으며 한양 가는 길 조심하시고 부디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선비는 그들의 순박하고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들르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고갯마루에 올라선 선비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는 여전히 구름에 가려져 있었지만 어제와 같은 음산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사당이 있던 숲은 이제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요물의 도끼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풀과 꽃들이 자라나 숲의 상처를 덮어줄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산을 향해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나쁜 기운이 사라졌으니 짐승들도 편히 쉬고 나무들도 마음껏 자라날 것이다. 나의 작은 용기가 이 산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선비는 자신의 행동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앞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인은 앞서 걸으며 지팡이로 풀램을 헤치고 길을 만들었고, 주인님, 이제부터는 큰 길로만 다닙시다. 지름길이라고 산속으로 들어갔다가는 제 명예 못 살겠습니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선비는 껄껄 웃으며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맑은 아침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한들거리며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선비의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그에게 이제 세상의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찜 속에 들어있는 책들을 다시 한번 다잡아매며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이루어야 할 꿈을 되새겼습니다. 단순히 글을 읽고 벼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참된 목민관이 되겠다는 다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생명의 소중함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옛날 과거를 보러 가던 한 선비가 마을 뒷산의 요물을 물리치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 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당이 있던 자리를 선비 고개라고 부르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선비의 용기를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사당터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여 나비와 벌들이 날아들었고 밤이 되면 반딧불이들이 모여들어 마치 등불을 켠 것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과 빛이 머무는 신성한 장소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돌고 돌아 훗날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른 선비가 다시 그 마을을 찾았을 때의 일화로 이어집니다. 고관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나타난 선비를 마을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보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선비는 주막의 늙은 주모를 찾아가 큰 절을 올리고 그때의 국밥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왔다고 말해 주모를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밤늦도록 산골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비는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 가장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온 세상이 고요해지면 산속의 올빼미도 날개를 접고 잠이 듭니다. 선비와 하인이 겪었던 그 무섭고도 신비한 이야기는 이제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의 꿈속 이야기로 남아 밤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귓가에 속삭이듯 전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가고 험한 폭풍우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햇살이 비친다는 진리를 가슴에 품고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선한 기운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 테니까요. 저기 창밖에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바람도 숨을 죽여 고요한 이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평화로운 기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기억은 모두 저 멀리 사라지고 따뜻하고 포근한 꿈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치고 촛불을 끄려 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기를. 안녕히 주무세요.